종부세법입니다. 종부세법 완화, 반쪽 합의 그 이후라는 주제에 선정해봤는데요. 국세청이 오늘부터 일시적 이주택자 등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일시적 이주택자와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법률 이슈도 종부세법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부가 거두는 종부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났다. 이런 사실 기사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전망한 걸 보면 올해 종부세 수 6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법 개정 일부 올해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근간은 문재인 정부 때 법률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 해가 2018년이었거든요. 이때 종부세 수가 1조 9천억 원이었어요. 그것과 비교를 하면 올해 종부세 수 무려 258% 급증한 규모입니다. 5년간 종부세 수가 약 3.5배, 말씀하셨지만 3.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을 보면 293조 6천억 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397조 1천억 원으로 35%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세 수입이 35% 늘었는데 종부세 수 같은 경우는 258%가 급증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급증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 수입보다 7.3배 빨리 급증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사실 이 유동자산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아주 급등했었죠. 그러면서 공시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종부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세제 정책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종부세 수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도 종부세인데 상속 증여세도 이제 2배 이상 또 증가를 한 것 같네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 바로 상속 증여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율이 가장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세계 최고 규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속 증여세 살펴보면 세수 전망치가 지금 15조 8천억 원 규모예요. 2018년에 징수된 액수를 보면 7조 4천억이거든요. 2배가 넘습니다. 2.1배 증가한 규모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제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5년 동안 강화가 됐었죠. 이런 상황에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고 이건희 명예회장 사망 등 이 재계 인사들이 타계하면서 상속세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유족들이 지금 상속세 규모로 보도가 됐었던 게 12조 원이에요. 이게 뭐 거의 세계 최고 규모라는 보도가 잇따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소득세, 법인세도 51%, 48%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종부세 수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5배 규모로 급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때 종부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이 총 5,628억 원. 5천억 원을 넘었어요.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종부세 일단 2020년에 2,800억 원이에요. 소폭 증가했었는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갑자기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5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당연히
같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에 1인당 체납액 32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5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78% 급증한 상황이고요. 체납 건수도 늘 수밖에 없죠. 2017년에 6만 4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9만 9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역별 체납액, 수도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지금 체납액 규모가 높은 국세청이 지금 대전청이에요. 대전청이 무려 이게 지금 체납액 규모가 3.4배 증가했어요. 236% 이상 급증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서울청 같은 경우는 36.4% 증가했습니다. 와, 종부세 체납액이 계속 뭐 2천억 원대에다가 갑자기 작년에 2배로 늘어났다, 5천억 원대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딱 체감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된 이유 어떻게 풀이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이건 사실 뭐 당시 청와대나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도 인정을 한 상황이죠. 주택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당연히 그렇죠. 종부세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세금 폭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금 폭탄을 부과했지만 폭등한 집값, 사실 세금 폭탄 때문에 집값이 잡히진 않았어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이 도래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 지금 이 세금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산세, 종부세 등 이 보유세를 납세자들의 담세 능력, 이 담세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조세 부담 능력이에요.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 이걸 초과해서 부과를 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담세 능력을 초과해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액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체납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 2021년에 종부세 대상이 94만 7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해와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 66만 7천 명이었거든요. 무려 종부세 대상이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사람들이 3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수도 늘었죠. 2020년에 1조 8천억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조 7천억가량으로 216% 폭증을 했고요. 1인당 평균 세액도 269만 원에서 601만 원, 2배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 때문에 종부세 체납액이 수직 상승한 것이고요. 이 폭증한 종부세에 따른 부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보다 지방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증한 종부세 때문에 지방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종부세 급증에 따라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훨씬 커졌고요. 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훨씬 더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수, 세수만 보더라도 이 지방과 수도권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좀 눈에 띄는데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미성년자도 급증했다라고 하던데요. 일단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이 발표를 했어요. 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이 673명이었습니다. 세액은 16억 5,10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 366명에게 세액 7억 3,600만 원을 부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83%, 124%가량 증가를 한 겁니다. 과거 매년마다 증가세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1,028명이었고요. 양도소득 금액 합계는 593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9년 667명이 428억 원의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비해서 1년 사이에 양도소득 신고 대상 납부액 모두 다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지금 강준현 의원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종부세,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이렇게 이 10대 미성년 추이가 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 중과세 폐지 등 부의 집중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 인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부동산 정책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식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완화, 중과세 폐지, 뭐 부의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이나 이 세액이 증가한 것처럼 발표를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종부세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여야가 종부세 개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본회의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사실 이건 뭐 이주택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쵸.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주택 팔아야 되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내 뜻대로 팔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경우, 그리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지방에서 저가의 주택을 이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한 10만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이들이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최고 6% 중과세율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상당히 많이 냈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기본세율이 0.6%에서 3%,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거죠.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자 중에 고령으로 현금 흐름, 사실 모두가 현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천 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금 비과세 기준선도 바뀌었는데요. 현재 네.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가고요. 최대 80%의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관련해서 부담을 더는 사람은 모두 18만 4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개정안 정부가 공표하는 즉시 시행이 되고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와, 이렇게 사실 뭐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완화한다 그래서 또 뭔가 막 세율이 바뀌고 뭐 이런저런 뭐 혜택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부세법 개정을 반대하는 또 의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예. 걸까요? 진보 성향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집 한 채라면 집값이 16억 원에 달해도 종부세 단 한 푼도 안 내고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산 분들 책정세액 80%까지 이미 공제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를 안 낸다라는 게 집이 지금 한 채인 경우예요. 근데 16억이라는 게 내 집값이 16억이라고 해도 한 채 지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이 집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경우면 더더군다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에요. 지금 상정된 종부세법, 그러니까 이 개정안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이미 차 떼고 포 떼고 뼈만 남은 종부세 가루로 만드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 중에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경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새 집을 샀는데 살고 있는 집 팔아야만 되는 상황인데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도 이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을 했잖아요. 그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이게 가루를 만드는 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내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작 중요한 내용 시행령으로 위임해 놨다라는 거죠. 뭐 법에는 보유기간 같은 것들 아무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건 사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괄 위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부세법 개정을 하면 다주택 보유 유인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주택 투기 조장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종부세가 생겨나서 주택 투기가 잠잠해졌나요? 종부세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종부세와 주택 투기의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보고서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적어도 정치인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거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본인이 그냥 생각했을 때 그럴지도 몰라라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종부세를 이렇게 인하시키면 투기 수요가 늘 거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연구조사 결과도 얘기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여야 합의에 따라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일부 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쪽짜리 합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반쪽짜리 합의라고 한다면 전체 대비 반쪽 합의는 했으니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이 국민 목소리가 대선 기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 합의라는 건 어찌 보면 전체적인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공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여지가 완전히 남아있지 않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희박해 보입니다. 뭐 여야가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 내용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그러니까 이 특별공제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올해만 특별공제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특히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만이라도 특별공제를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거고 지금 특별공제 그러니까 11억 원 이상부터 이 지금 종부세 부과가 되는데 이 3억 원 더해서 14억 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낮아진 상황인데 굳이 여기에 특별공제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목소리예요. 여기에 지금 정부가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3억 올려서 14억이 아니라 1억만 올려서 12억으로 이 절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도 지금 민주당이 답변을 내놓지 않았어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이게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처분 기간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하네요. 일단 이게 야당의 목소리와 정부의 목소리가 또 다릅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2억 이하여야 지방의 저가주택이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외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이하라고 지금 기준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의견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 국회 기재위 보고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기준선 마련하는 건 굳이 법을 통해서 기준선 마련할 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시행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뭐 개정안이 정부 재량에 따라서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또 편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지금 거세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게 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역시 평소보다 일주일 이상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공제 법안 도입이 미뤄지게 되면서 1세대 1주택자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도 혼란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세금 납부에 있어서 어떤 쪽이 좀 유리한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공제 관련해서 여야 이견 때문에 아직까지 뭐 상임위 문턱도 넘질 못했어요. 그리고 법정 특례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전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사실은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달 내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한 뭐 혼란 정도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1만 4천 명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 물론이고 또 13만 명에 달하는 부부 공동명의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선택안은 11억 원 공제와 고령,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는데 특별 공제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이 단독 명의를 선택하는 게 보다 더 그러게요. 유리합니다. 만약 이번 달을 넘긴다면 그나마 정상적인 세금 고지가 이번 달 넘겨서 이루어지려면 다음 달 20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뭐 마지노선이 다음 달 22일 법안 통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20일을 넘기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때부터는 11월 말 발송되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이후에 뒤늦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알아서 세액을 계산해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지금 관련해서 뭐 이 회계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은 별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거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금이 적게 납부가 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납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추가 환급을 받거나 납부도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예 정기국회 법안들이 같이 이제 12월 말에 법안이 개정이 되면 문제가 더더욱군다나 복잡해지게 됩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라서 종부세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정 청구를 거쳐서 내년에 다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 지금 시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10명 중에 7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들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이 부자들이 가장 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관련 자료를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낸 목소리가 과연 이 정부 10명 중에 7명이 이제 종부세 대상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 기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종부세 완화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에 추석 민심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비율을 보면 긍정이 63.8%였고요. 부정 여론이 27.4%였어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게 종부세 완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10명 중에 7명은 종부세 해당자다. 그런데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낸 정책으로 그들이 득을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국면에서 그리고 이 추석 민심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긍정 반응을 보인 건 왜 보였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딱 이렇게 자료 조사를 했고 발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고영진 의원이 낸 목소리가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이 세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면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정말 저는 뭐 기함할 지경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종부세를 받지 않다가 받은 사람의 고통은 이건 헤아리지 않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뭐 굳이 제가 또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야당은 서민들의 어떤 어려움, 고통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냈느냐 살펴본다면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 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보호가 되지 않았다라는 여러 연구조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폭 올려받은 것,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됐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내는데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내는 것처럼 이 역시 여론을 호도하는 듯한 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여야가 합의를 못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또 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인력 낭비와 에너지 낭비와 많은 좀 낭비라는 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종부세법 완화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전문가들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보유세 개편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갑자기 다 보유세 대상자가 돼버렸어요. 민주당이 이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뿔난 부동산 민심 때문인데 여기는 당연히 세금 폭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불합리한 어떤 부동산 세제 그리고 규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보유세 개편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한 원인을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잖아요. 정책이 정치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또 정부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